이제 요 앞장 1장은 농생태학이 왜 필요한가,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2장은 실제로 이 농업 생태계라고 하는 요 이야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좀 빨리 드려볼게요. 그래서 생태학의 원리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농 생태학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잘 들으셔야지 뒷부분이 이해가 돼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연 생태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구조의 단계를 먼저 이야기해요.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학문적인 단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태계가 있고 군집이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군집 단위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컴퍼니라고 되어 있나? 그렇죠? 네, 컴퍼니. 그다음에 개체군. 개체군은 퍼플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고, 유기체. 네, 유기체. 각 하나 개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업으로 따지면 개별 농작물. 그다음에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에서 따지면 단일 재배하는 농작물을 이제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군집은 여러 가지 종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농업에서 따지면 사이짓기 한 여러 가지를 사이짓기한 다품종 재배를 한 농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막 이렇게 유역 단위 맥락에서의 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큰 단위의 이제 농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생 속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개체군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구조는 단순히 여기에 유기체가 100개가 있다고 해서 유기체 100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오는 속성을 신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유기체 하나만 있을 때는 없던 속성인데, 이게 100개가 생기면 그냥 단순히 곱하기 100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속성이 나오는데 그게 신생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군집도 마찬가지죠. 종이 여러 개가 모였다고 해갖고 그냥 더하기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속성들이 그 안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은 개별 작물의 합보다 더 크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개별 작물의 합보다 더 크다. 지속 가능성은, 이 이야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 대한 생태계 접근의 궁극적인 신생 속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거 이해하신 분은 나중에 사실 토론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의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군집의 구조적인 특성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군집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군집의 구조적인 특성. 첫 번째는 종 다양성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종들이 군집 안에 있는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세와 상대적인 풍부. 여러 종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세를 점한, 그죠? 우점한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점종이 있다. 근데 이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개체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정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는 하나지만 그게 전체 그 군집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으로 세겠죠. 그늘도 만들고 낙엽도 만들고 양분도 가장 많이 흡수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종을 우점종 또는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인 풍부는 뭐 상대적으로 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생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렇습니다. 식생 구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양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군집의 영양 먹이 관계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고 포식 동물 또는 기생 동물이 있는데, 식물은
생산자 이거 배웠잖아요. 생산자이다. 네. 왜냐하면 영양분을 이렇게 모으니까. 그 다음에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 포식동물은 2차 소비자 또는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이렇게 되겠죠. 네. 영양 수준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생태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영양생물. 독립적으로 다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속영양생물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영양분을 얻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종속영양생물.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종속영양생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구조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태계 안에서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과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군집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저항성은 뭐냐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꾸 변화하잖아요. 생태계는. 네, 그런데도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항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란이 나타나도 대응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교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누가 와갖고 예초기를 이렇게 착 하거나 삽으로 이렇게 뒤집거나 이렇더라도 오랫동안 놔두면 다시 탄력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군집이 복잡하고 종이 다양할수록 저항성과 탄력성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 생태계의 기능, 이 이야기가 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우리가 지금 이 물도 먹고 있고 이 빔도 쏘고 있고 이 에너지의 원천은 다 태양에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의 가장 기본은 태양 에너지예요. 네.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를 누가 받죠? 아까 생산자, 그죠? 네. 생산자인 식물이 그걸 받아들여서 바이오매스의 형태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가두고 있고, 왜 여기 보시면 생산자의 태양 에너지 포획으로 생태계로 들어가 바이오매스라는 화학적인 결합으로 저장된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생물량, 바이오매스는 생물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바이오매스고 나무도 바이오매스고 이게 다 죽은 거긴 하지만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화학적인 결합으로 저장이 된다. 이게 생명활동에 의해서 바이오매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평방미터당 킬로칼로리로 표시하는 1차 총생산력이라고 하는 걸로 이 에너지의 양을 표현을 해요. 1제곱미터에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킬로칼로리를 받아들였는가. 이 양이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모아놓은 저장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거를 뭘로 등치시키냐면 여기 맨 밑에 줄에 나오는데 태양계의 총 에너지 산출량은 보통 태양 에너지를 포획하고 있는 식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투입량과 균형을 이룬다. 거의 그냥 식물이 만들어낸 그 에너지가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식물도 전체를 다 이렇게 포획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호흡을 하잖아요. 자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량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생산력이 돼요.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아들였지만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식물량은 자기가 쓴 거를 뺀 거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를 순 1차 생산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은 소화되지 않고 부식성 생물과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에너지 흐름이 우리 육식동물까지 오게 되면 전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들이지만 계속 한 10%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한테는 식물이 얻은 에너지의 10% 정도가 이렇게 이전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식물 자체가 죽거나 폐기가 되는 음식으로 폐기가 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하고 호흡을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초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분해되고 폐기되거나 호흡하는 데 쓰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또 육식동물로 가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하면서 열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쨌든 에너지를 받아들였는데 에너지는 총량은 이게 에너지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형태가 바뀐 거지. 그래서 형태는 대부분이 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 생태계 안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양분이에요. 에너지랑 양분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양분을 다루는데 결국에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결합에서 생기는 거지만 에너지와 양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화학적인 결합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아까 말했듯이 이쪽 방향으로만 그냥 계속 흐르는데 양분은 순환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분은 순환된다. 그래서 양분은 어떻게 순환되냐면 생물적인 구성 요소가 됐다가 다시 비생물적인 구성 요소가 됐다가 다시 또 생물적인 구성 요소가 돼서 이 전체적인 순환 과정을 결국에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화학 순환이라고 안 하고 여기 지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생, 지, 화학적인 순환을 거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게 지오가 왜 들어갔는지는 이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화학적인 순환이 아니라 생지화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웠듯이 다량 영양소도 있고 여기는 이제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NPK 뭐 그죠? 네, 칼슘, 황 이런 것들은 다량 원소고 나머지 것들은 미량 원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그다음에 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특정 경로를 갖지만 순환되어 있는 데 있어서 특정 경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을 띈다. 순환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기에서 주로 비생물적인 요소로 있다가 그게 생물적인 요소로 갔다가 다시 또 대기로 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탄소, 산소, 질소죠.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호흡 등으로 흡수를 하고 되게 쉽게 대기 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대표적인 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양이 주요한 비생물적인 저장소가 되는 영양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 황,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흡수를 하냐? 뿌리로 흡수를 하는 거죠. 뿌리로 흡수를 했다가 바이오매스 형태로 있다가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이런 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쉽게 우리가 양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탄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왜 지금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얘기했지만 어쨌든 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는 게 가장 많은데 이게 이제 녹색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녹색식물의 바이오매스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초식동물들이 먹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식물 자체가 죽으면 죽은 유기물이 돼서 토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게 탄화돼 갖고 화석연료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부패해서 다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로 돌아가는 이 굉장히 쉽게 이용이 되는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의 순환을 가지고 있다.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로 갔을 때는 복합 탄수화물로 만들어져서 바이오매스로 저장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비생물적인 구성일 때는 이산화탄소, 생물적인 구성일 때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뭐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다 쓰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탄소는 살아있거나 죽은 유기물 또는 토양의 부식질에서 다양한 시간을 보내며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대기 중의 저장소로 돌아간다. 이렇게 탄소가 순환이 되고요.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질소의